안녕하세요. 강석기입니다. 바야흐로 스토리텔링의 시대입니다. 유색인이라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핸디캡을 극복하고 바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된 데에는 스토리텔링 기법의 선거 전략이 큰 몫을 했고, 촌스럽게 노골적으로 제품을 알리는 대신 세련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상업 광고가 빅히트를 친 적도 여러 번이죠. 그런데 객관성과 합리성을 신봉하는 과학 분야에서는 어떨까요? 검증된 진실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과학에서도 스토리텔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를 멋지게 스토리로 엮어내면 유명 학술지의 시리지만 재미없게 나열하면 이류 저널에도 게재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때로는 스토리텔링이 지나쳐 진실이 왜곡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 학술지 네이처에 위대한 신화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묘한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미국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의 생명과학자 엘로이즈 두포와 션 캐럴이 쓴 기고문으로 루이 파스테르가 만든 광견병 백신을 처음 접종받은 조셉 마이스터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스테르는 19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로 분자구조, 발효, 백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 1888년 파리에서 파스테르 연구소가 문을 열었죠. 파스테르는 1895년 73세의 사망에 연구소 지하실 묘지에 안장됐는데요. 그런데 파스테르의 무덤과 관련해 감동적인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885년 미친 개에 물린 9살 소년 조셉 마이스터는 파스테르가 만든 광견병 백신을 맞은 덕분에 살아났고, 뒤에 파스테르 연구소의 수의가 됐습니다. 1940년 6월 14일 64세가 된 마이스터는 여느 날처럼 연구소로 출근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파리를 점령한 나치 독일군이 몰려와 마이스터에게 지하묘의 문을 열라고 했고, 마이스터는 이에 저항해 스스로에게 권총을 쏴 자살합니다. 55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명예를 목숨으로 지켜냈다는 참으로 감동적인 스토리인데요. 하지만 네이처의 기고문을 쓴 두포와 캐럴은 우연히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마이스터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40년 당시 연구소 실험실을 이끌던 유진 울먼의 일기를 손에 넣은 것이죠. 유진 울먼의 일기를 보면 6월 14일이 아닌 24일자 일기에 오늘 아침 마이스터가 죽은 채 발견됐다 라는 구절이 나오고 가스를 마시고 자살했다는 내용이 뒤따릅니다. 나치가 파스테르의 무덤을 훼손하는 걸 용납할 수 없어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기존의 스토리와는 분명히 다른 서술이었죠. 두포와 캐럴은 수소문 끝에 마이스터의 손녀를 만났는데요.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이스터의 아내와 자녀들은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하기 직전 파리를 떠났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마이스터는 독일군의 폭격으로 가족들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해 자책하다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한 바로 그날 아내와 딸들이 파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만 더 참았어도 자살할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가족을 그리워한 한 가장의 비극적인 죽음이 어쩌다 파스테르를 위한 영웅적인 죽음으로 둔갑하게 된 걸까요? 구체적인 경위야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그럴싸하게 완성된 결초보은 스토리는 어느새 역사적 사실로 남게 되었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털을 잡은 신화는 설사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법이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마이스터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과학 그 자체에 대한 건 아니지만 알고 보면 이런 사례는 과학계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한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볼까요? 잘 알려졌듯이 플레밍은 1928년 어느 날 우연히 포도산 구근을 배양하는 배지가 곰팡이에 오염돼 망쳐진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곰팡이 포자 주위가 투명하다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자라지 못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의문을 갖게 되죠. 그는 곰팡이가 박테리아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분리해 페니실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고
매독, 결핵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도 퇴치하면서 인류와 병영군 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수정되었죠. 플레밍은 이 대단한 업적 덕분에 194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페니실린 탄생의 실상 역시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928년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1929년 논문을 보고한 건 맞지만 그가 기여한 건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인류를 박테리아 질환에서 구해줄 항생제로 사용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테리아를 연구할 때 박테리아 성장을 조절하기 위한 용도 정도였죠. 그는 페니실린을 더 이상 연구하지 않고 다른 주제로 옮겨갔습니다. 페니실린은 처음 발견되고 10년이나 지난 후인 1938년 나치를 피해 영국으로 건너온 독일의 생화학자 에른스트 체인 덕분에 빛을 봤습니다. 옥스퍼드대 하워드 플로리 교수와 함께 천연 항생물질로서 페니실린의 잠재성을 알아본 체인은 대량 생산과 정제 방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5달에 걸쳐 정제한 끝에 겨우 동물 실험용 쥐 몇 마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양을 얻을 수 있었죠. 플레밍은 1940년 무렵 두 사람의 연구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그냥 자신이 하던 연구를 계속해 방관자로 남았습니다.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본 건데요. 하지만 체인과 플로리는 고군분투했고 결국 1941년 미국에서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체인과 플로리는 1945년 플레밍과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지만 오늘날 두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미국 미네소타 과학철학센터 더글러스 알칭 교수는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로 변질된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과학교육자는 스토리텔링의 힘과 파괴력에 대해 다시 고찰해야 할 거라고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객관성을 미덕으로 삼는 과학조차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위력인가 봅니다. 최근 스토리텔링 기법이 널리 퍼지면서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제품에 이야기의 옷을 입히는 사례가 늘어나다 보니 때로는 무의식 중에 때로는 의도적으로 사실이 왜곡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사실이 왜곡된다면 오히려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